안녕하십니까. 4급, 물론 준4급 배정한자 포함한 4급 배정한자 풀이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배정한자를 보셨을 거고요. 이제는 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리라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글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분해하는 작업 먼저 하리라는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배정한자 풀이 또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 첫 번째 글자 콩두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콩이라는 뜻은 후에 사용된 거고 원래는 콩이란 뜻이 없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로서요. 이건 콩두 제기두라는 글자입니다. 제기라는 건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을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요. 뚜껑이 있고 여기 소위 말하면 손잡이 부분이 길쭉하게 위로 올라가 있고 밑에 받침이 있고 뚜껑이 있는 제기 그릇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사용하게 되었죠. 이 글자가 마치 제기 그릇이나 콩이 좀 작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콩두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에 가차되어서 사용하게 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용 한자를 보니까요. 두유, 녹두, 두부. 이때 두부는 당연히 콩두자로 쓰이는 거고요. 부는 썩을 부가 되겠죠. 우리들이 먹는 두부는 바로 콩을 삭혀서 갈아서 으깨서 썩힌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두부였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들이 먹는 두부라든가 어떤 말들을 만들 때 보면 좀 더 한자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글자를 통해서 또 어떤 과학이 또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설정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여러분들에게 낯이 익을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얻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얻는다는 것, 즉 무언가 습득한다는 것, 그런 글자를 과연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원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옆에 중인변이 있고요. 위에 조개패가 있고 밑에 손목 마디촌이 붙어 있습니다. 즉 원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갈척이라는 글자의 조개패의 마디촌. 그러다가 그것이 조개패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길을 가다가 재물을 손에 넣는다는 것으로서 이건 손을 이야기하죠. 마디촌. 손가락에서 손목 사이에 있는 한 맥박에 뛰는 곳까지의 한 마디, 그것을 이야기한 데서 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길을 가다가 돈을 손으로 줍는다. 요즘 말로 말하면 횡재했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 예나 지금이나 돈을 줍는 일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득도, 득실, 득표, 기득권. 이 기득권이라고 할 때 이미 기자는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얻은 권리를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한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무언가 사람에게 가장 옳고 또 수긍할 만한 설정하에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얻을 뜻, 과연 얻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길을 가다가 재물을 얻는다. 일명 공짜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저 학생 제 머리 유심히 보지 마세요. 저 공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네, 더 비웃는군요.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마찬가지로 등입니다. 그런데 요즘 등과 옛날 등이 다른 점이 있어요. 요즘 등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멀든 가깝든 스위치만 있으면 되지만 옛날 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일명 촛불등이죠. 이 촛불등은 촛불이 됐든 기름등이 됐든 등은 어떤 등의 기구 안에 등을 켜고 그것을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불화 옆에 오를 등, 즉 확실하게 보이게 불을 켜가지고서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 등이라는 얘기죠. 이게 오를 등이니까요. 즉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혀서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오를 등이고요. 불화, 즉 불을 켜서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 등이다. 그래서 등등 이런 글자가 됐고요. 응용 단어로 보니까 점등, 가로등, 등하불명. 등하불명이란 이야기는요. 등불 밑이 밝지 않다. 일명 뭡니까? 그렇죠. 자기가 처한
먼 곳은 볼 수 있지만 자기 발 아래가 어둡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등불 아래가 밝지 않다. 등불 아래가 더 어둡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등불 밑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 아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 밑이 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단어를 한자로 바꾸면 등하불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외워두십시오. 그러나 요즘 전등은 스위치 때문에 아주 편리하면서도 가까이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벌릴 라자입니다. 과연 벌려놓는다 이렇게 나열시켜 놓는다는 어떤 상황 설정을 과연 옛날 분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위에 이것은 눈목의 변형이 아니고 바로 그물망자죠. 그물망자를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별이유자. 이 별이유자를 자세히 보니까 새추 옆에 실사. 새를 실로 묶어놓는다, 매놓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새를 그물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의 원 뜻은 그물로 새를 잡아 맨다는 데서 그물을 뜻하다가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벌려놓는다 해서 벌릴라로 되었고요. 나중에는 늘어세우다, 연잇다 이런 뜻으로 확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한, 나침판, 나열 할 때 모두 다 이 벌릴라자를 쓰겠죠. 우리 이 나한이라는 이야기 할 때 이 한자는 한수한이라는 뜻보다는요. 바로 산의 한자죠. 우리 한량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즉 무슨 나한 그러면 산에를 벌려놓은 게 나한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절에 가면 나한이 늘어서 있죠. 이럴 때 이 나한이 바로 사내들을 벌려놓고 서 있는 그런 사내들을 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은 사내 한자가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자의 뜻에서 조금 변형이 되거나 확대 해석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둘 때만 문자학적으로 여러분이 옳은 바로 논리와 근거 속에서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외우게 됩니다. 특히 이 벌릴라자도요. 처음에는 그물라자로 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벌려놓죠. 그래서 벌릴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이번 글자도 사실은 원래는 다스리다라는 뜻에서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바뀐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옆에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뒤얽혀 있다라는 난자입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 세을은 바로 다스릴란이라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흩어져 뒤얽힌 시를 다스린다는 데서 원뜻은 다스리다는 뜻이었는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뜻에서 어지럽히다,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지금은 전부 다 어지럽히다,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난폭하다, 환란, 음란 이럴 때 쓰는 란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 더 확대되고 진행되어 오고 그리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경우 오늘 그러한 글자 참 많이 나오네요. 그물라자가 벌릴라, 그 다음에 다스릴 란자가 어지러울 란으로 쓰이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생소한 글자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정란이라든가 어떤 계란이라든가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미경이 발달된 후에나 알 수 있는 일을 옛분들은 이미 글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같이 볼까요? 이런 의미에서요. 즉 좌측과 우측은 즉 계란이나 또는 개구리나 물고기의 알을 벤 모양에서 그 알주머니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알입니다. 원래는 난자나 난소의 정자의 어떤 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애기씨가 어미의 그 애기 주머니로 들어간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것이 알이었다는 거지요. 물론 박혁것에도 알에서 나기는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과 이쪽은 좌우의
알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은 알란이라고 하자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계란이라든가 또는 난세포 할 때 전부 이자를 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난세포, 계란유골, 누란지세. 이 계란유골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다가 늘상 안 되던 사람이 좋은 기회를 한번 딱 잡았는데 그 기회조차 안 좋은 경우로 끝나는 것을 계란유골이라고 합니다. 즉 계란에도 뼈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누란지세, 즉 계란을 위로 쌓아놓은 것 같은 기세, 일명 위험한 형세를 누란지세라고 하죠. 사실은요, 계란을 쌓아놓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란을 한 일렬로 해서 위로 포개 쌓아놓다 보면 그 계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져서 깨지겠죠. 이런 것처럼 위험한 어떠한 상황을 누란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볼람자입니다. 사실 보다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죠. 볼견, 보일시, 볼시, 그 다음 볼감, 볼람. 이것처럼 보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한 영어에선 C라는 단순한 글자가 과연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자는 그만큼 세밀하게 분석해놓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대상을 쪼개어 가지고서 상황에 맞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분들이 한자를 하나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그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당한 글자를 찾아서 쓴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글자는요, 볼감이라는 글자에 볼견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 볼감자도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죠? 이게 신하신이 아니고 원래 눈목의 변형이라고 그랬죠. 즉 사람이 그릇에다가 물을 붓는데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눈으로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사실 피트병이나 이런 데다 물을 부을 때 사람들이 물끝을 조심해서 살펴보죠. 그것만도 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하다, 감찰하다 할 때는 전부 이 감자를 쓰죠. 그런데 그 옆에 밑에다 볼견까지 합쳤으니까 이거야말로 비추어 본다는 데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물그릇에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본다고 했듯이 그 앞에 밑에다 볼견을 합쳐놓고서 아하, 이것도 보다라는 뜻으로서 보다라는 뜻을 더 확실히 하자 해서 볼람이 됐다는 거죠. 응용 단어로 보니까요, 관람, 전람회, 박람회 할 때 이 전부 다 람자가 사용되었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졸리고 재미없죠? 그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학생이 얼굴이 시커매서 늘 반에서 왕따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점점 주눅이 들자 그 반에서 얼굴이 가장 하얀 학생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학생한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얼굴 시커머니까 열받지? 그런데 나도 너처럼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표백제를 써서 이렇게 하얘졌다고. 너도 오늘 가서 표백제를 쓰라고. 표백제로 세수하고 나면 분명히 너도 하얘질 거라고. 이 시커먼 학생이 드디어 용기를 100배를 해서 나도 이제 하얀 학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왕따를 안 당하겠구나. 집에 가서 표백제를 따라놓고 세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더 시커매졌습니다. 열받아서 표백제 성능 부분을 읽다가 기절했습니다. 왜요? 뭐라고 써있지요? 그렇죠.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욱 어떻게 해요? 밝게. 그러니까 검정색은 더 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즘 표백제가 그토록 좋아요, 성능이.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건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고요. 아는 것을 더 확실히 하는 게 아는 겁니다. 마치 표백제처럼요. 양분을 해서 어느 한 분야에 한 곳을 모른다는 것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공부입니다. 볼람자처럼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저 학생 끝까지 비웃는군요. 옛날에 아는 농담을 지금 씁니까?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저는 늦어요. 그럼 본래의 한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니까요, 간략할 약자입니다. 과연, 간략하다, 좀 이렇게 심플하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한자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밭전 옆에 각각 각자입니다.
즉 밭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전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각각 각자는 발이 입구에 제각각 도착하는 걸 각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발선상에서 마라톤처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는 소위 말하면 그 도착 지점에는 제각각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각각각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밭전입니다. 즉 자신의 전답에 이르다라는 뜻에서 원래는 그 이르다라는 뜻에서 이것이 좀 더 확대 해석되면서 간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마 논에 가서 제각각 온 다음에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무래도 풀을 뽑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간략하게 씨앗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략할 약이라고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약도라든가 간략, 생략, 이때 이것은 살필성도 되고요. 그 다음 덜 생자도 되죠. 음이 두 가지. 이런 것이 시험에 꼭 난다는 것 여러분 밑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한자는요. 이처럼 음이 두 가지 있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성략이라고 읽을 것인가 생략이라고 읽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본 단어선상에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요. 덜다라는 뜻으로는 덜생이지만 살펴보다라는 뜻으로는 성입니다. 이처럼 음과 뜻이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했다가 시험 문제의 정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두량자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선 하나, 둘을 원, 투 할 때 투로 쓰지만 한자에서는요. 1, 2에 2도 있고 두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둘이라는 뜻인데 두량은 엄격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음과 양처럼 배치가 돼서 짝이 될 수 있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분이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친이 계시다고는 안 하죠. 양친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음과 양의 대치되는 경우를 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즉 저울추의 모양을 본딴 거예요. 이렇게 평행에 저울 때가 있다면 양쪽에 저울추를 본따서 어떠한 처음에는 저울이나 무게의 단위로 량으로 쓰이다가 저울추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무게를 잡는다 해서 두량이다 해서 두량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과 이쪽이 음과 양이 대치되는 두를 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반, 양반의 원뜻은 문반과 무반이죠. 즉 문신, 무인과 문반, 공부하는 학자들 이것이 양반이었고요. 양친 두 부모를 양친이라고 그러고요. 양자택일 두 가지 것, 즉 음과 양의 어떤 선택적 요소의 두 가지 것 중에서 택일 하나를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요. 두량은 틀림없이 하나 둘의 둘이라는 뜻보다는 음과 양의 요소로 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문자학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곡식량, 양식량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면은요. 쌀미라는 글자 옆에 헤아릴 양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세는 재미는 빈부를 또는 귀한 분이나 천한 사람을 막론하고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쌀을 헤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쌀을 저울에 달거나 되로 헤아려서 축적해두는 쌀. 그것은 곧 양식이다 해서 양식량이란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양식, 굴량미, 식량, 물론 양식을 바꿔서 하면 식량이 되겠죠. 이것처럼 이 량은 쌀을 헤아려서 무언가 저장을 하는 쌀. 그것은 양식이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금고, 소위 말하면 은행에 갈 때는요, 돈을 헤아려 보고 가죠. 그때 헤아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양식을 저축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양자가 꼭 옆에 붙었다는 거죠. 우리들도요, 살다가 보면 헤아려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얼마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는 얼마고 또 사용해서 입장권 쓰고 뭐 하는 데는 얼마나 들립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물며 일모작밖에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요즘처럼 다양하게 비닐하우스 같은 걸 통해서 소위 말하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아닌 속에서 양식을 헤아려 둔다는 건요, 겨울을 나는 중요한 문제이자 자기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헤아리겠지요?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축적하는 것처럼 지식을 축적하면서 계속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헤아려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글자가 많죠. 생각사, 생각할 꼴, 생각녀 뭐 이런 글자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생각여자는 자세히 보면요, 범호 밑에 생각사죠. 이 생각사는 정수리, 즉 이마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고 있는다는 뜻에서 생각이란 뜻이고요. 또 이건 범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나타날까를 늘 생각하듯이 미래를 대비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려라고 한다는 얘기죠. 고려, 배려, 염려할 때 이 려는 전부 다 생각여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 글자 밑에 마음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도 미래를 염려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을 합쳐놓고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한다, 이것은 생각할 리어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미래 때문에 현재의 어떠한 기쁨을 잊거나 현재 노력해야 될 상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마치 뭐처럼요? 기후처럼요. 옛날 기땅에 살았던 우라는 사람이 늘 그 기나라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늘 걱정만 했답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 사람은 가진 재물도 많은데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근심 속에 피가 말라갑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 근심을 풀어주자 그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가 주위에 놓였던 많은 기쁨을 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후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를 걱정할 틈이 없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발걸음을 더 소중히 하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고울려라는 글자입니다. 곱다, 깨끗하다, 선명하다 할 때 쓰는 자인데 같이 보도록 하죠. 고울려의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것은 사슴의 뿔이고요. 그 밑에 글자는 사슴녹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슴이 곱게 자란 두 뿔의 모양에서 이것은 곱다의 뜻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슴이 뿔이 나 있으면 그 모양이 굉장히 고앉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울려자죠. 수려하다, 화려하다, 미사려고 할 때 사용하는 이 고울려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잡은 하지만요, 사슴 위에 뿔이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한다면 고울려자도 어려운 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잇다, 연결하다 할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잇는다,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연결하다라는 상황이 시를 잇는 것만 잇는 건 아니죠.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당시의 상황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를 보니까요, 수레차 옆에 갈착입니다. 우리가 착받침이라고 배웠던 그런 글자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수레가 잇따라서 사람이 끌고 나아간다는 데서 이것은 잇는다, 연결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교통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러시아와 같은 상황을 바로 범퍼 투 범퍼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앞에 있는 범퍼와 뒤에 있는 범퍼 사이에 계속 앞과 뒤에 범퍼가 있다는 얘기는 차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서로 수레를 연결해서 이어나가면서 가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을연이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것과 사용되는 그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연결하다, 연발하다, 연속하다, 모두 수레가 나아가는 선상에서 무엇이 이어지는 상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꼬리를 무는 연결 상황을 옛날 분들은 찾아냈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새로운 상황과 설정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자가 가진 조형의식이죠. 이것이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추리력의 여러분에게 배양하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그러면 또 다른 추리 속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벌릴 열자입니다. 과연 벌리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사실은요, 좀 잔인한 글자죠. 뼈 앙상할 알 옆에 칼도, 즉 뼈를 칼로 나누어 가지런히 늘어놓는 데서 벌리다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육간이나 또는 푸죽간에 어떠한 백정이, 소위 말하면 정육간집 아저씨가 칼을 들고 고기와 뼈를 발라서 나열해 놓는 것, 이것을 열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지금은 벌려 놓는다는 뜻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열거하다, 배열, 이때는 이걸 행열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항열이죠. 항과 열을 합쳐서 항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제1항, 제2항 할 때 항이죠. 이처럼 단일행이 항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한자가 어렵다고 인식했던 부분들, 즉 음이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바뀌는 것, 바로 행렬처럼요, 항열이라고 할 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항과 열을 맞추다, 항과 오를 맞추다 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글자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 강의의 마지막 글자가 되겠죠. 어떤 글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울 열자입니다. 맵다. 그런데 입이 무언가 매워서 맵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당차서 맵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이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즉 불꽃을 벌려놓으면 그 불이 점점 더 사납고 매섭게 타죠. 그래서 이게 매서울 열, 사나울 열자, 매울 열자입니다. 즉 불길이 번져 맵고 세차게 타오른 데서 이것을 맵다, 사납다라는 뜻으로 매울 열, 사나울 열자가 됐고요. 열사, 선열, 장열 할 때 이렇게 쓰겠죠. 장열 할 땐 렬이고요. 선열, 열사는 열로 음이 나겠죠.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한글로 도금 쓰기 문제에서 가끔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장열하다 할 땐 장열이고요. 선열이나 열사나 할 때는 열로 발음이 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한자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논리로 깨우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